자, 안녕하세요. 행정 절차론을 담당하는 이준희 행정사입니다. 제가 그 인문특강을 뭐 안 들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인문특강 때는 동차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좀 얘기했고, 동차생들에게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따라오세요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드렸고, 지금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사실 인문특강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 제가 뭐 지금 행정사 수업만 여러분들이 13회죠. 13회 시험을 보실 거니까. 아니, 그럼 12년째 하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때 아무리 말을 해도 다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별로 안 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유예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작년에 1차를 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셨다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그런데도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문의라고 해야 될까?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선 그분들 경험해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유예생이시면 항상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은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5대1 전까지는 뭐 조금 쉽다, 경쟁률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대1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20대1, 30대1 막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아니라 막 10몇 대1 정도다, 뭐 아니면 6대1이다, 뭐 7대1이다,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6대1하고 12대1은 2배 차이니까 엄청나게 클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는 어떤 정도의 실력,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경험 삼아 본다든지 아니면 미처 대비를 못하고 본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사유로 시험을 보는 그런 수험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분들은 보통 한 3대1로 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수험가에서 그냥 보통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3대1로 봐요. 그러면 그 3대1 중에 이제 뭐 당일의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외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합격자와 합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만약에 뭐 3대1이라는 어떤 그 합격권이라는 어떤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땐 유예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동차와 동일하게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작년에 좀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올해 좀 시험을 봤는데 이상하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내년 대비 수업을 다시 준비한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일단은 교재는 다시 사야 되나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부터 다시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데, 강사로서 답변을 한다면요, 그냥 교재도 다시 사셔야 되고요, 기본 이론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그거는 강사로서의 답변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한 사람의 그 같은 뭐 친구라면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자, 우리 책을 보면, 책을 제가 쭉 봤는데 야, 이거 벌써부터 오타가 있더라고요. 자, 책을 보면 앞에 쭉 펴보세요. 펴보시면은 뭐 출제 경향 분석해가지고선 옆에 표가 있어요. 기출문제 표가 있죠. 예, 잘 피셨나요? 자, 1회 때 문제를 볼게요. 제가 시험 볼 때가 1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1회 때 시험을 봤는데, 이때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그냥 논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예고가 또 나왔어요. 행정예고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예고가 20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이제 20점이 나왔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법정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죠. 뭐 아직 행정절차론을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볼 때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저는 그 전에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법대를 나온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험을 했었고 공부를 했고, 제가 시험을 보는 것 중에 과목 중에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험을 제가 한 10년 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한 10년 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험가 결국 합격을 못 해가지고 전 접고 잠깐 있다가 행정법 수업을 한 2년 정도 하고 있었던 시점에 행정사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뭐 대충을 공부했든 열심히 공부했든 간에 행정법이란 과목에 대해서 적어도 13년에서 대학까지 포함하면은 뭐 거의 15년 가깝게 좀 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사실 제가 1회 합격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저도 행정사가 뭔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친구가 본다고 해가지고선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혼자 가가지고선 시험을 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계약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사 실무법이라든지 행정 절차론이라든지 이쪽 과목은 그래도 내가 좀 봤었지. 그래 옛날에 공부해 가락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관리론 좀 열심히 했고 그때 이상기 선생님을 뵀었죠. 그때 그래서 지금도 이상기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이어서 이셔가지고서 앞에 서면 이렇게 막 좀 쫄아요. 자, 하여튼 그런데 사무관리론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송이라는 과목은 제가 공부했던 과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송 조금 보고 진짜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행정 절차론에서 이 나온 문제 있잖아요. 사실 맨 뒤에 있는 규제의 개념하고 행정 규제 법정주의는 좀 잘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제일 브리타 이 당시 시험 중에서 제일 브리타였는데 그나마 그냥 이거는 저도 그 법정주의니까 뭐 규제 법정주의, 질서 위반 법정주의, 뭐 재형 법정주의 이런 법정주의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냥 좀 작성을 했고 이 행정규제법이라는 거를 막 찬찬히 읽은 적은 없으니까. 근데 행정규제 법정주의 이 부분은 사실 법률 유보를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얘기 때문에 좀 친숙해가지고 썼고 공청회 40점, 행정예고 20점, 행정조사 기본 원칙 20점, 소설에 가깝게 썼어요. 그러니까 십몇 년을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소설에 가깝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보는 시험은 다 법전을 줘요. 법전을 주고 그 법전에 따라서 뭔가 사례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지 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바탕으로 왜냐면 법조문이 있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조문 같은 경우는 몇 조고 몇 항이고 뭐 그다음에 그 내용을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을 보는데 논술형 시험을 막 열심히 쓰는데 잠깐만 하면서 법전을 막 찾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거의 외우고 있지만은 행정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공청회에 대해서 논술할 시험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지만 그 이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그냥 법조문 베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보지도 않고 잘 외우지도 않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나오니까 횡설수설 썼던 것 같아요. 창피하지만 행정 절차론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행정법을 뭐 열심히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우리 시험이란 게 그래요. 우리 시험이 과거에 공부를 좀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행정사를 대비한 행정 절차론 수업을 했었지만은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여러분들 시험 안 봤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2차 시험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제가 특A급이라고 찝혔던 논점에 대해서 한번 찔러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그냥 툴툴툴툴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딱 치는 순간 리셋이 되거든요.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질문은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직장하고 뭐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직장 일이 조금 많이 뭐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전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에 들어오겠다. 물론 저도 그거를 모른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행정사 공부하셔야죠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달거든요.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하는데 그냥 리셋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그러면 4월 5월에 그러니까 1차 시험보다 좀 전에 다시 왔을 때 과연 그분이 동차와 정말 그때 시작하는 동차와 과거에 공부를 했던 자기의 그 추억에 담긴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유해생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선 요번 시험을 잘 못 봤다면요. 그러면은 역시 반복하지만은 요번 시험 때도 그때 와서 공부를 하시면
또 잘 못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친구든 강사든 간에 그때 시작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유해생들은 그럼 나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게 있는데 동차와 똑같아? 예, 동차와 틀리죠. 내공은 쌓여 있을 거예요. 내공은 쌓여 있을 건데, 그러면 제가 아까 3대1이라고 했잖아요. 3대1 그죠? 그러면 그 3대1 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공 쌓여 있는 게 자기의 무기인데, 그 무기를 별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게 만들면 결국 또 3대1의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분들의 답변은 질문을 주셨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하실 분들이 질문을 주지는 않거든요. 저한테 자기가 지금 자기 주변의 어떤 상황이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라는 괜찮다는 저의 답변에 힘을 얻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안 돼요라고 초를 치기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돼요라고 말하기도 저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기억력과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이 끝나면 항상 시험 전에 외웠던 걸 리셋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나는 작년에 외웠던 거 한 1년이 지나도 기억이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워낙 좋아서 조금 봤었던 거는 다시 잊어버렸더라도 쉽게 외울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저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분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틀려요. 그리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은 항상 확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동차반을 하고 한 3개월, 그러니까 2, 3개월 놔뒀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힘을 드리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분하고 그때 시작하는 분하고 둘 다 합격할 수는 있는데,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누가 높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리 더 열심히 했던 분들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그 확률이 100%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0%, 100%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은 항상 확률이라는 게 더 많냐 적냐의 싸움은 있어요. 물론 한두 달 남겨놓고 왔을 때도 저한테 지금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그때도 그분의 눈치를 보고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고요. 그건 정말 죄송한데 그건 거짓말이었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냥 가능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항상 확률은 더 많냐 적냐의 차이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교재에 대해서 필기를 열심히 하셨고 작년 교재가 밑줄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 1년 동안 봤던 교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새롭게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작년 교재 괜찮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재가 뭐 개정이 많았다던가,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다 교재를 다 정정했기 때문에 뭐 바뀌었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작년 교재와 올해 교재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은, 일단 기본서에 작년에 제가 뭐 작년에 제 변명인데, 작년에 이제 출판사에서 사례 단문집을 별도로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례 부분을 기본서에 넣질 않았었어요. 사례 단문을 다시 내려고. 근데 책이 3권이나 되니까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경제적인 비용의 발생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선 책이 3권이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요. 뭐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선 사례 단문집을 안 내고 사례를 그냥 프린트로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뭉태기 프린트긴 한데 그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의 사례를 뭐 전체를 다 실지는 않지만 뭐 겹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선 그런 거 몇 개 빼고, 정말 한 2개인가 3개 빼고, 그때 나눠드렸던 프린트 부분에 프린트의 사례를 기본서에 넣었어요. 지금은 책에 출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행정 절차론이 끝나고 나서 아마 사례 연습해가지고서 뭐 12, 13, 14까지 있나? 14까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끝나고 나서 사례가 하나, 2개, 무릎 2까지 해가지고서 아마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이제 기본서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된 사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판례는 오히려 줄였어요. 왜냐하면 겹치는 판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판례를 반복해서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판례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 제대로 안다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판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사 판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뺐고, 그 다음에 판례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혼자 보실 때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판례에 해당되는 좀 전문에 해당, 거의 전체의 논점을 막 다 집어넣었다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교수저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제가 만드는 책은 그냥 수험서잖아요. 수험서면은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책을 교재를 만들지, 뭐 이거 혼자 공부하시는 뭐 분들을 위해서 뭐 책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우리 절차와 관련된 논점만 해당되는 부분만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책을 큰 변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판례 부분에 어떤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좀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을 봤더니 집단 분쟁 조정이 나왔었는데, 뭐 집단 분쟁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문을 뭐 더 늘린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는 요건을 같이 묻는, 집단 분쟁 조정의 뭐 성립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행령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쭉 다 뒤져봤더니 요건으로 봐야 될 거는 뭐 공청회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집단 분쟁 조정이라든지 한 몇 군데 없어요. 고친 게 시행령에 해당되는 요건을 넣은 게 한 4-5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시행령을 좀 문장에 반영했어요. 그건 뭐 큰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 사례 부분을 기본서에 자기가 다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판례를 저랑 같이 밑줄을 쳐놨다든지, 그렇다면은 뭐 딱히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조문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뭐 그냥 제가 그때 작년에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지만요, 어차피 새로 준비할 때는 새로운 교재로 그냥 다시 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면서 다시 밑줄 치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 작년에 보충 프린트 안 버리고 다 갖고 있어가지고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것저것 끼워 넣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한 권을 가지고 쭉 보시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뭐 굳이 사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사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요약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 기본서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2차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자료는 아마 핵심 요약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권화 자료라고 해야 될까? 뭐 이 핵심 요약집이 될 건데, 핵심 요약집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사례에 해당되는 판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넣었었는데, 안 넣었던 이유는 수업을 듣는 분과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안 넣었었는데, 수업을 듣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여기서부터 판례가 있잖아요. 그럼 아직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뭐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긴자성 뭐 이렇게 외워요. 긴자성 뭐 그다음에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면 긴급한 경우로 예외를 했던, 근데 이거를 긍정했던 부정했던 뭐 요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있고, 뭐 그다음에 요건 별로 없겠지만 성질상 현재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해서 뭐 면제를 했던, 아니면 이걸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하여튼 그런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서에서는 어떤 판례를 쭉 보겠지만은 이쪽에 해당되는 판례다, 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판례를 카테고리를 해가지고선 그렇게 뭉쳐가지고 우선 하나만 알면은, 우리가 문구 하나만 알면은 판례가 이런 판례 OX만 봤을 때 최종적으로 논술형 사례형을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여기다가 집어 넣어 놨거든요. 그거 역시 작년에 프린트로 나눠 드렸어요. 보충 문제 프린트로 나눠 드렸는데, 그 프린트를
갖고 또 핵심 요약집을 정리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면은 제가 역시 안 사셔도 되는데, 이것도 핵심 요약집도 조금 더 뺄 건 뺐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여기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뺄 건 뺐고, 그 다음에 넣을 건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 요건 필요한 거 몇 개는 여기다 좀 집어넣고, 그러니까 약간씩의 변화가 있어요. 책을 사셨을 때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꼼꼼히 보다 보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약간씩의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때문에 뭐 책을 제가 꼭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 책은 두 개를 다 같이 기본 이론부터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 사죠. 그 방문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개강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사님들도 좀 여러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의 사정으로 기본서 위주로 출간을 하다 보니까 핵심 요약집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서 제가 이제 제가 제 수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 실무법하고 절차론을 하는데, 실무법의 사례단문은 꼭 같이 써야 되거든요. 기본 이론 때 그건 진짜 꼭 같이 써야 되고, 절차론의 핵심 요약집은 그냥 기본서 위주로 충실하게 나가면은 될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선 핵심 요약집을 좀 2, 3주 늦추더라도 실무법의 사례단문집은 꼭 요번에 같이 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입문 때 말씀드렸던 어떤 교재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나 이러면 교재 사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차 공부는 뭐냐면은 1차는 뭐 양을 늘린다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1차는 어차피 OX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라도 하나라도 더 많이 봐두면은 나중에 객관식에 나왔을 때 좀 친숙해가지고 맞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2차는 여러분들 아무리 논점이나 아니면 아무리 지문을 많이 봐둔다고 해도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서 그걸 쓸 수 없으면, 아는 거와 쓰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그 제 1회 때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쟤는 몰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 십몇 년을 행정법을 봐왔는데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분들 2차는 양을 줄여나가야지 양을 늘려나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본서와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 있을 텐데 핵심 요약집 위주로 나중에는 가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기본서를 갖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핵심 요약집 위주로 가는데, 가되 기본서를 펼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독서대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선 기본서는 위에다 펼쳐놓고 밑에다가는 핵심 요약집을 놓고, 내가 핵심 요약집을 외웠으면은 해당되는 기본서 부분을 그냥 스킵하듯이 넘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에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눈으로 봐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정말 베스트인 공부 방법이에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없고 뭐 이러면은 이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양을 줄이는데, 자, 경쟁률이 높아지면 공부 방법은 좀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뭐 A급, B급, C급의 구별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거 중요해요 해서 50개를 나눠드렸다면은, 올해 시험 경향을 보면은 올해 뭐 12회 지금 펼쳐는 있으니까 12회를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1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고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 등,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이렇게 나왔는데, 처분 절차가 주로 항상 우리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처분 절차만 내던 과거에서 벗어나가지고선 이제는 총론에 해당되는 이론을 접목시킨 어떤 그 처분 절차 부분을 항상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공부의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집단분쟁 조정 이렇게 나왔고, 질서유한의 규제법의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 나왔고, 행정조사 기본법의 자율관리 체제 구축 신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일 마지막 단체 소송 바로 전이 집단분쟁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질서유한의 규제법 제일 마지막이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이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의 제일 마지막이 자율관리 체제 구축이 요거예요. 물론
책 앞에 순서대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조문의 순서대로 넣어놨을 뿐이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법조문의 맨 뒤가 뭐 부칙 벌칙 뭐 이런 거를 빼더라도 좀 뒤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앞쪽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순서를 가지고 뭐 중요도의 상중하를 나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도 쪽으로 보면 각 개별법에서 중요도로 보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공부는 이제 뭐 50개를 나눠드리고 뭐 외워 여기서 무조건 나와요. 뭐 이런 공부 방법보다는 개수를 좀 늘려야겠죠.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논술 시험은요 양을 넓혀야 된다고 했어요, 줄여야 된다고 했어요. 줄여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편하려고 줄이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양을 늘려서 아무리 많이 봐도 결국 자기 게 안 돼서 쓸 수가 없으면 그거는 논술 시험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개를 늘리는 대신에 그 하나하나의 양은 줄여야죠. 그래서 좀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강약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30개 정도는 제가 중요도 강약에 대해서는 좀 나눠 드릴 거예요. 알려 드릴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다 쓰는 거.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70개가 되든 80개가 될든 모르겠지만 뭐 80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한 40개 정도의 분량은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써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자율관리체제 구축 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거 낸다면 뭐 문장 4개만 씁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고 합격자 당락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목별 그다음 문항별 점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그 4개 정도만 썼으면 아마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는 합격 만약에 6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러니까 정말 60점 넘으면 다 붙었다. 그래서 60점이 커트라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20점 만점에 12점이 60점이잖아요. 12점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브리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에서 12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8, 9점은 넘게 나와야죠. 그러면 8, 9점 정도를 받게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8, 9점 정도의 문제로만 깔리면은 그러면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다 못 쓰니까. 그렇다고 해서 30개 중요한 논점을 제가 택했는데 30개에서만 문제가 나온다. 그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잘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당락을 좌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두 개 나오고 여기서 뭐 한 2개 뭐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2-3개 나오겠죠. 그럼 그 나오는 2-3개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줄여 놓을게요. 양을 줄여 드리면 그 정도만 썼을 때 남들은 그 정도도 못 쓰는데 난 그 정도 썼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진 못하지만은 일단 하나하나의 양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총량제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총량제가. 자, 그다음에 논술이라는 건 그래요. 시험의 변화는 올해 시험보다는 작년 시험 같은 경우가 시험의 변화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시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볼게요. 6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5페이지 시험.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65페이지 보면은 물음 1, 물음 2 보이세요? 물음 1하고 물음 2는 같은 문제예요. 사실 같은 문제인데 왜 연달아 실어놨냐면 물음 1 같은 게 이제 초창기 때 나오던 시험의 유형이라면 물음 2 같은 게 이제 10회 이후로 나오는 어떤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물음 1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의견 제출 절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의견 제출 절차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의견 제출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답안이었다면 물음 2 같은 경우는 쭉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성질상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라고 행정청이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 의견 제출을 쓰는 건데 행정청이 A라고 주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검토하세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A에 대해서 쓰세요가 아니라 행정청이 A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쓰세요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A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 않은지를
적어도 한두 줄 써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같은 논점에 같은 문제지만은 문제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10회 이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볼 때는 단순하게 OX가 아니라 이건 맞아, 틀려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정리가 아까 핵심 요약집에 제가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쪽을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제가 핵심 요약집과 기본서를 같이 쓴다고 했는데 그냥 죄송하지만 기본서만 쓸게요. 정리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구회 수업에 행정 절차론이 아마 네 과목 중에 제일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서만 쓸게요. 아직 핵심 요약집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사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셔도 이게 최종적으로 갈 교재이기 때문에 아마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때는 핵심 요약집만 쓸게요. 근데 진도를 봐서 제가 만약에 기본 이론 때 기출문제 풀이를 못했다면,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맨 뒤에 이제 부록으로 있어요. 부록으로 있는데 기출문제 풀이를 못했다면 그러면 핵심 요약 때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기본서를 제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기본 이론의 진도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례 단문이 있는데, 사례 단문이 여기까지가 1차잖아요. 이 뒤로는 이제 여러분들 뭐 어차피 1차 끝나고 들어오는 거니까 나도 너무 먼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자, 여기 사례 단문은 지금 65페이지 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5페이지 사례 연습부터 해가지고서 아까 뭐 14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핵심 요약집으로 단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례, 이 기본서에 있는 사례를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 단문 때는 핵심과 기본서를 다 쓸 거예요. 다 쓸 거고, 이 뒤로는 물론 이 뒤에 진도별은 기본서에 있는 사례론만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낼 거고, 실전 문제는 기본서에 없는 사례 위주로, 물론 기본서에 있는 사례 중에 중요한 것들은 한두 개는 여기서 내겠지만은 기본서에 없는 사례 위주로 낼 거라서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는 뭐 핵심 요약집만 필요하겠죠. 근데 진도별은 사실 이 진도별 같은 경우는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기본서까지 사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제가 진도별 문제 낼 거를 뭐 프린트로 나눠 드릴게요. 근데 기본서 사례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 똑같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를 여기서부터 듣고 있는 분들은 기본서를 갖고 와서 그럼 괜히 뭐 자료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뭐 그 자료는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데 쓰시고 기본서를 갖고 정리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기본서는 아마 진도별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때는 제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쭉 쓸 거니까 기본서는 이제 계속 갖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무거우시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이럴 때는 펼쳐놓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뭐 과목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캐비넷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놓고 다니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해생, 이 동차는 제가 입문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뭐라고 했죠 제가? 물론 제가 절차론 강사인데 절차론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동차생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실무법하고 계약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수업이죠, 내일 수업. 실무법하고 계약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내공이 쌓여야지 되는 과목이에요. 이게 단시간 내에 결론이 탁탁탁탁 나오고 그러지가 않고, 뭐 알든 모르든 많이 들어두고 미리부터 열심히 읽어 나가줘서 내공이 쌓였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과목이 이제 실무법하고 계약법이라서 지금 시기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동차분들은. 근데 유예생 분들은요, 뭐 리셋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내공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요, 그냥 외우세요. 많이 외우면 나중에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리고 나중에 더 외우면은 한 번 더 외우면 그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암기의 속도가. 어차피 2차는 양을 줄여나가고 결국 외우는 거예요. 2차가 시험 전날 툭 쳤을 때 드르륵 나오는 게 2차 공부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전날 내가 정리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으면 합격하는 그 3대1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읽고 나면 당장은 읽고 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없으면 안 되고, 읽고 나면은 당장은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그게 2차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오전 오후에 4과목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저녁을 드시고 자기 전까지 4과목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장 가셔서 일찍 한 2시간 정도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시험 치기 한 뭐 30분 40분 전부터 뭐 책 집어넣으세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1시간 좀 남았잖아요. 그 1시간 동안 4과목을 다 보면은 되거든요. 우습죠.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만드는 게 2차 공부 방법이지, 이거를 툭 쳤을 때 내가 지금 이걸 외웠는데 일주일 지나도 기억하게 만드는 공부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현실, 제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게 제가 표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 머리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볼 수 있게끔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이 한 권이 지금 이게 뭐 몇백 페이지예요. 뭐 꽤 되겠죠. 뭐 절차론이 제일 양이 많으니까. 이게 300 기출문제 빼면은 뭐 한 280페이지, 한 300페이지 될 거예요. 기출문제 다 답안 넣어놨으니까. 중간에 뭐 사례도 뭐 암기는 하니까 그것도 빼면은 뭐 200페이지, 250페이지 정도 될 텐데 25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도 기억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25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볼 수 있다. 이건 가능해요. 그렇게 해나가는 게 2차 공부 방법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와닿지가 않을 건데 그게 가능해지겠구나라고, 뭐 가능하게끔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해생분들은 지금 한 번 더 외워놓으면은 당연히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뭐 처음 읽을 때는 한 달 걸렸어도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뭐 2주 걸릴 테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뭐 1주 걸릴 테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뭐 3, 4일 만에 읽을 테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10시간 만에 읽을 테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1-2시간 만에 읽을 테고, 뭐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유해생분들은 지금 빨리 많이 읽어가지고선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에 뭔가 그게 돼야죠. 그래야지 이제 동차분들하고 차별점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죠? 그죠? 제가 잔소리가 좀 많다고 하는데 잔소리 안 할게요. 이제 피세요. 33페이지 먼저 피세요. 작년에는 처분 절차를 먼저 하고, 작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처분 절차를 먼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4주차에 행정 절차 판례라고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 그죠? 그래서 판례를 지금도 순서대로 나가면서 보겠지만 판례가 한 번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주차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판례를 다시 볼 거거든요. 제가 처분 절차를 먼저 한 이유는 앞에 판례들이 처분 절차와 계속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처분 절차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나갈게요. 처음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하고 관련된 판례에서 뒷부분하고 관련된 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넘기고 나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전체 판례를 다시 볼게요. 자, 일단 그래도 처분 절차가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33페이지에 1번 불이익한 처분 절차와 2번 거부 처분 절차 이것까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앞에서부터 다시 나갈 거예요. 책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정신없죠? 없는데 오늘만 좀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뭐 항상 제가 예를 들은 건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1회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나와요. 뭐 요즘에는 이 처분 기준을 좀 낮추고 있고 그렇게 논란이 하고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2개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한 번 적발했을 때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한다. 2번 적발했을 때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처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분하는 2개월이냐 3개월이냐 아니면 영업 취소냐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 거니까. 근데 그 처분 기준은 미리 행정청이 공표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처분 기준으로 막 처분을 때려대면은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처분 이거 했는데 어느 정도 나는 제재를 받을 건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분 기준은
공표,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절차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분 기준을 공표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겠죠. 그죠? 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누군가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딜 가겠죠. 가가지고 봤더니 아니면 뭐 임의 단속이나 뭐 이렇게 들어갔겠죠. 다 갔는데 좀 이상하니까 야, 주민등록증 한번 줘봐라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보니까 미성년자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경찰이 갔다라고 해볼게요. 경찰이 가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더니 미성년자야. 그럼 경찰이 가서 그렇게 조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정조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을 배울 거예요. 자,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러 간 거죠. 조사를 했더니 일에 적발했다. 그러니까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했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죠. 근데 경찰은 영업정지 처분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정부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각자 자기 하는 일이 있거든요. 경찰이 뭐 세금 부과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서 음주운전 검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경찰이 조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 이거는 내 업무야, 이거는 네 업무야, 그 업무 분담, 그걸 우리가 관할이라고 하죠. 관할. 그러면 경찰 관할은 아니에요. 영업정지 처분은. 그러면 어디? 관할로 넘겨야겠죠. 그래서 구청에서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관악구에서 했다라고 하면 관악구에서 해요. 그럼 관악구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요. 알리면 관악구에서는 여기서 조사받은 사항을 보고 난 다음에 너가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했구나. 주류 제공했으면 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건데 너 그거 진짜 맞니? 아니면 뭐 너 뭐 억울한 거 없니? 뭐 등등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일단. 그래서 먼저 나는 저런 처분을 할 거야라는 사전 고지를 해요. 사전 고지. 자, 사전 고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사전에 미리 하는 거죠. 왜 미리 해요? 나 처분할 거야 라고 약 올리려고. 너 처분할 거니까 너 쫄아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억울한 거 없니? 아니면 너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한 거 맞니? 뭐 등등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처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듣는 거니까 의견을 듣는 절차다라고 해서 의견 청취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의견 청취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고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청문이란 건 말 그대로 직접 사람이 가가지고선 제가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요. 그럼 제가 가서 직접 출석해서 말로 하는 거, 직접 대놓고 말로 하는 거, 그거를 청문이라고 하고 그냥 제가 서면으로 나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라고 서면으로 그러니까 종이를 써서 보내는 건 그냥 의견 제출이라고 해요. 그냥 의견을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말을 하는 거. 공청회 같은 경우는 뭔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뭔가 작용을 하는데 진짜 환경이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많은 다수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널리 해당되는 이해관계인가 뭐 전문가 뭐 그다음 일반 여론 이런 것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해요. 자, 다 여기까지 지금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행정조사를 통해서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했네라는 사실을 알았죠. 지금 알았으면 해당되는 관할로 그 사실을 통보할 거예요. 넘길 거예요. 그러면 그 관할이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 전에는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 사전에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았으니까 의견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들었으니까 반영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처분의 방식이 있어요. 항상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내일 배우겠지만 내일 우리 행정사 신문법 쪽에서 배우겠지만 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 처분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다.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럼 끝나는 거고, 불만이야. 그럼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심판 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언제까지 어디로 행정쟁송 제기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고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문서로 처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알아야지. 그냥 영업정지 2개월이야 그러면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점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인지 알아야지 그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든지 결정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네모를 치는 요 사전에 고지한다. 그래서 사전 통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전 통지나 아니면 의견 청취나 아니면 이 이유 제시나 뭐 문서 처분의 방식이나 고지도 뭐 그렇지만 요런 것들을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분 전의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사전적 절차 되셨죠? 자, 읽어볼게요. 불이익한 처분이죠. 영업정지 처분이면 수익적인 거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거니까. 자,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불이익한 처분은 그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에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이런 처분을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해요. 이거는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죠. 그죠? 그 다음 청문과 공청의 의견 제출 등의 청취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의견을 듣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로? 문서로. 그 문서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그 처분의 이유와 그 다음에 구제 방법, 그러니까 심판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되죠. 자, 그렇게 고지하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권리는 뭐예요?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절차적인 내용이고 우리의 시험 과목이 절차론이잖아요. 절차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써져 있는 거는 우리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되고요. 개인이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게 돼요. 자, 요번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면 1시간 동안 진짜 공부 많이 한 거거든요.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자, 일단 불이익한 처분은 어떤 처분이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에요. 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처분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참 외울 건데, 자, 일단은 공표된 처분 기준에 따라 어떤 뭐에 따라서요? 공포 아니에요? 공표된 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문장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흐름을 좀 생각하세요. 사전에 통지하고 뭐 의견 청취하는데 어떤 의견 청취 절차가 뭐가 있어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문서로.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처분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불복수단, 구제수단 등을 고지하겠죠. 그죠? 이런 건 무슨 권리예요? 절차적 권리고 그 다음에 개인이 국가로부터 이런 절차를 지키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돼요. 되셨어요? 자, 뭐 50분 뒤에 쉬어야 되지만 잠깐만 더 할게요. 자, 아까 이렇게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 이거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해요. 왜냐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뭐 하지 마, 뭐 해, 뭐 이렇게 시키는 거니까 이걸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행정청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행정청이 싫어라고 한다거나 이걸 소극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 부작위, 소극적 행위. 싫어라고 하면은 뭔가 싫다는 표시가 나왔으니까 처분에 해당된다면 거부 처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이건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이건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거부 처분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서 나 안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라이죠. 항상 뭐가 전제예요? 신청을 전제로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거부하려면 이것도 거부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무관리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겠지만 항상 모든 행정청에다가 뭐 신청하는 거는 처리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리 기간이 뭐 즉시다, 뭐 한 달이다, 뭐 일주다, 뭐 5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거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처리 기간 내에 처분 기준에 따라서 거부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거부를 할 때는 왜 거부하는지 알려줘야죠. 아까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왜 처분을 하는지 알려주는 거 이유 제시였죠. 거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부하는지 알려주는 거 이유 제시가 필요하죠. 거부처분도 처분이니까 말로 하면 돼요? 아니면 문서로 해야 돼요? 그럼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거부처분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불복해서 심판과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지해야 돼요. 똑같이.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신청을 거부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리 기간 내에 문서로 통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와 그 다음에 불복 수단을 고지하죠. 역시 절차적 권리예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좀 얘기할 게 많으니까. 자, 거부 처분은 뭐를 전제로 해요?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뭐와 뭐를 지켜서 처분 기준과 처리 기간 내에 그죠? 거부를 할 때에는 그때는 문서로 거부 사유와 불복 수단을 고지한다. 되셨죠? 이건 소극적인 처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